여러분, 오늘이나 가장 최근에 경험했던 진짜 기분 좋았던 최고의 서비스를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네, 아마 다들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혹시 그 호텔 프런트 직원의 아주 환한 미소, 아니면 내 취향을 막 귀신같이 기억하고 맞춰주는 식당 매니저, 이런 것들 생각나시나요? 저도 얼마 전에 갔던 카페에서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기분이 참 좋아지죠. 맞아요. 우리는 보통 이런 훌륭한 서비스가 직원의 타고난 성품이나 센스, 아니면 그냥 그날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서비스는 감정적인 교류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 심층 탐구 자료들, 그러니까 서비스 개발과 설계에 관한 방대한 연구 문헌들을 보면요, 그 환상이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네,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배신감까지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하, 맞습니다. 여러분이 감동했던 그 친절은 사실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정밀 부품 조립하는 공장처럼 수많은 변수왕 동선을 철저하게 통제해서 만들어낸 아주 차갑고 치밀한 엔지니어링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엔지니어링. 자, 이제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 파헤쳐 볼까요? 우리의 임무는 여러분이 매일 당연하게 누리는 그 서비스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대체 얼마나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는지 그 숨겨진 건축학을 해체해 보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방금 진행자분이 말씀하신 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가 오늘 탐구의 핵심을 아주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서비스는 결코 감정이나 단순한 친절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거든요. 철저한 이성과 시스템의 영역이죠.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그동안 서비스에 대해 가졌던 직관적인 생각들이 막 얼마나 표면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보고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이면에서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는 순간 아마 여러분이 일상을 바라보는 해상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 해상도가 달라진다? 기대가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들을 쫙 읽으면서 가장 먼저 진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바로 고객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파트였습니다. 보통 고객이라고 하면 매장 문 열고 들어와서 지갑에서 카드 꺼내서 결제하는 사람, 즉 최종 소비자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 이 설계 문서들에서는 고객의 범위를 완전히 다르게 잡고 있더라고요. 제 옆자리에 앉아있는 회사 동료, 아니면 제 업무의 다음 단계를 넘겨받는 후공정 담당자, 심지어 외부 협력사 직원까지 모조리 다 고객의 범주에 집어넣습니다. 네, 처음 보시면 좀 당황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진짜로요. 처음엔 이게 무슨 말장난인가 싶었어요. 다 고객이면 진짜 고객은 누구지? 하면서요.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이건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자료에선 이걸 가치체계로 본 고객 개념이라고 부르거든요. 가치체계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최종 소비자에게 도달하는 서비스의 가치가 매장 프론트에서 그냥 뚝딱하고 마법처럼 생겨날까요? 절대 아니겠죠. 그 뒤에 엄청난 준비 과정이 있을 테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내 고객, 즉 직원들이 내부적으로 생산해낸 가치가 협력 고객을 거쳐서 최종 고객에게 전달되는 일종의 거대한 파이프라인의 결과물인 겁니다. 아, 파이프라인. 맞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구조를 시각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바로 자료에 등장하는 역피라미드 구조입니다. 아, 역피라미드. 우리가 아는 그 일반적인 기업 조직도는 맨 꼭대기에 사장님이 있고 그 밑에 임원들, 그리고 맨 아래 밑바닥을 현장 직원들이 아주 넓게 떠받치고 있는 삼각형 모양이잖아요. 네,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피라미드 조직에서는 그게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시키는 대로 물건만 잘 만들면 되니까. 그렇죠. 자본을 투자하고 노동 생산성을 최대한 쥐어짜서 이익을 낳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으니까요. 그 구조에서 현장 직원은 그저 위에서 내려온 지시를 표준 매뉴얼에 맞춰 수행하는 뭐랄까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요, 시키는 일만 기계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었군요. 그런데 서비스업의 역피라미드형 조직에서는 이 삼각형을 문자 그대로 180도 뒤집어 버립니다. 맨 꼭대기, 가장 넓고 권위 있는 자리에 최종 고객을 두는 거죠. 오, 고객이 제일 높은 곳에 있네요? 네. 그리고 그 바로 밑, 고객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상호작용하는 제일 선 직원이 위치합니다. 잠깐만요. 그럼 사장님이나 경영진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지나요? 그렇습니다. 맨 밑바닥 꼭지점에 콕 박히게 됩니다. 와, 사장님이 제일 윗바닥에.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경영자와 관리자의 역할이 현장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것에서 현장 직원들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밑에서 든든하게 떠받치고 자원을 막 밀어주는 지원자의 역할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 통제자가 아니라 지원자로. 네, 왜냐하면 서비스업에서는 서비스 품질 자체가 곧 이익의 원천인데 그 품질을 결정짓는 결정적 순간은 오직 고객과 맞닿아 있는 제일 선 직원의 손끝에서 탄생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니까 그 현장 직원의 기분이나 업무 환경이 곧장 고객의 경험으로 직결되니까 회사가 그들을 내부 고객으로 대우하고 최우선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최종 고객이 맨 꼭대기에 있다면 기업은 그 고객이 원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고 막 무한정 퍼주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아무리 역피라미드라도 그렇게 비용 감당이 안 되면 회사가 결국 망할 텐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무조건적인 퍼주기는 오히려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렇죠.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네, 자원이 무한하지 않으니까요. 게다가 고객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고 해서 만족도가 똑같은 비율로 무한정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다 해주면 무조건 좋아하는 거 아니었나요? 아닙니다.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자료에서 도입한 것이 바로 카노의 품질 모델입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고객의 요구사항들이 다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습니다. 아, 그 자료에 있던 세 가지 품질 요인으로 쪼개놓은 부분 말이죠. 당연적 품질, 일원적 품질, 그리고 매력적 품질. 네, 각각의 작동 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 당연적 품질은 말 그대로 고객이 아주 당연하게 여기는 기본 요건입니다. 무조건 있어야 하는 거? 네, 이게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이 엄청나게 폭발하지만 아무리 완벽하게 충족시켜도 고객의 만족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는 절대 올라가지 않는 요소입니다. 실의 침대 시트가 깨끗해야 하고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나와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필수죠.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아주 콸콸 잘 나온다고 해서 고객이 막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진 않는 것처럼요. 시트가 더러우면 당장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치겠지만 깨끗하다고 해서 와, 이 호텔은 시트가 깨끗해 하면서 찬양하지는 않잖아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걸 아무리 개선해봤자 만족도는 0에 머물 뿐 절대 플러스가 되지 않습니다. 아, 방어막 같은 거군요. 그럼 두 번째 이론적 품질은 뭔가요? 이론적 품질은 기업이 제공하는 수준의 정비례해서 고객의 만족도도 정직하게 같이 올라가는 요소입니다. 정직하게 올라간다. 네. 예를 들어 고객의 대기 시간이 짧아질수록 직원이 내 질문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대답해 줄수록 만족도는 선형적으로 쭉 상승합니다. 주로 성능이나 속도와 직결되는 부분이죠. 많이 주면 많이 좋아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서비스의 개념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마 가장 흥미로우셨을 매력적 품질입니다. 맞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일 재밌었어요. 이건 고객이 애초에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요소잖아요. 네, 고객의 머릿속에 아예 없던 거죠. 예를 들어 제 생일날 호텔에 투숙했는데 체크인하고 방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지배인의 손편지랑 작은 케이크가 테이블에 놓여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요. 이걸 안 준다고 해서 제가 불만을 가지진 않겠지만 받는 순간 엄청난 감동을 느끼고 바로 그 호텔의 충성 고객이 되어버리는 막 그런 마법 같은 마케팅 포인트 같아요. 흥미로운 예시입니다. 그런데 이 카노 모델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동태적인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동태적 특성이요?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방금 말씀하신 그 매력적 품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연적 품질로 퇴색해버린다는 겁니다. 아,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네, 예전에는 카페에서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게 엄청난 매력적 품질이었거든요. 와, 여기 인터넷도 공짜로 쓸 수 있어 하면서 열광했죠. 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카페에 들어갔는데 와이파이가 안 잡히면 바로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매력적 품질이 수년 만에 완전한 당연적 품질로 변해버린 겁니다. 아, 대박이네요. 기대치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설계자는 이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언제 투입할지 끊임없이 조율해야 합니다. 당연적 품질을 지키는 데 실패하면 아주 치명적이지만 그것만 방어한다고 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현상 유지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고객의 높아지는 기대치를 앞질러서 새로운 매력적 품질을 계속해서 서비스 시스템 안에 녹여내야 하는 숙명을 안게 되는 겁니다. 와, 그렇다면 그 현장 직원의 역할이라는 게 단순히 사람 좋게 친절하게 웃는 게 아니라 기업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한 이 매력적 품질을 고객에게 오차없이 딱 전달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럼 여기서 논리의 흐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가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한정된 자원으로 그들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만족시킬지 알았으니까요. 카노 모델을 통해서 알게 되었죠.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기업이 무엇을 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나옵니다. 우리는 흔히 서비스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분위기나 태도라고 막 뭉뚱그려 생각하잖아요. 네, 형태가 없다고 생각하죠, 보통. 그런데 자료에서는 이걸 서비스 패키지라는 아주 구체적인 4가지 구성 요소로 쫙 해체를 해놨더라고요. 이 부분이 진짜 신기했습니다. 서비스 패키지, 즉 고객이 궁극적으로 구매하는 가치의 묶음을 의미하죠. 지원 설비, 편의 상품, 명시적 서비스, 그리고 묵시적 서비스. 이 4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아까 이야기한 호텔 투숙 상황에 또 대입을 좀 해봤는데요. 오, 좋네요. 어떻게 대입해 보셨나요? 일단 제가 호캉스를 즐기려면 으리으리한 호텔 건물, 수영장, 푹신한 침대 같은 물리적인 인프라가 필수적이잖아요. 이게 바로 지원 설비입니다. 맞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공간과 설비죠. 네, 그리고 욕실에 비치된 고급 어메니티나 미니바에 있는 음료수처럼 제가 직접 소비하고 소유하게 되는 물품, 이게 편의상품이고요. 여기까지는 눈에 보이는 아주 유형의 요소들이죠. 정확합니다.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요소인 명시적, 묵시적 서비스는 어떻게 구분하셨나요? 이 부분이 살짝 헷갈렸는데 이렇게 이해해봤습니다. 명시적 서비스는 제가 오감으로 즉각적으로 탁 느낄 수 있는 본질적인 효익 같아요. 예를 들면요. 프론트 직원이 제 예약을 아주 초과석으로 처리해줘서 제가 얻게 된 시간, 혹은 룸 서비스로 시킨 음식의 기막힌 맛, 뭐 이런 거요. 네네,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묵시적 서비스는 5성급 호텔 로비를 쫙 걸어갈 때 제가 느끼는 왠지 모를 우월감, 와, 나 지금 대접받고 있다, 이런 심리적인 편안함 같은 거요. 이건 비본질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감정적 보상이라고 봤습니다. 와, 아주 훌륭한 적용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요소 중 단 하나라도 삐걱거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라도요? 네, 예를 들어 지원 설비인 침대는 최고급이고 묵시적 서비스인 분위기도 너무 우아한데 프론트 직원의 체크인 처리가 너무 느리고 불친절해서 명시적 서비스가 완전히 붕괴한다면요? 아, 그럼 그 패키지 전체가 망가진 걸로 느껴지겠죠. 바로 리뷰에다가 침대는 좋았는데 서비스가 엉망이라 다신 안 간다, 별점 1개 이렇게 남길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패키지는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해야 할 더 큰 그림이 있는데요. 오, 뭡니까? 기업이 이 연약하고 복잡한 서비스 패키지를 고객에게 아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시스템 설계의 근본적인 뼈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하나 세웁니다. 기준을 세운다. 네, 바로 고객 접촉도라는 개념입니다. 고객 접촉도 전체 서비스가 수행되는 시간 중에서 고객이 그 서비스 생산 시스템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시간의 비율을 의미하죠.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고객이 서비스 공장 안에 얼마나 오래 머물면서 알짱거리는가? 뭐 그거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알짱거린다는 표현이 아주 정확합니다. 고객 접촉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서비스 시스템은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른 설계 원칙을 따르게 되거든요. 저도 그 자료에 있는 고접촉이랑 저접촉 시스템 비교표를 보면서 완전히 빠져들었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생각해보면 고객이 공장, 그러니까 시스템 안에 항상 들어와 있는 이 고접촉 시스템은 진짜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입지도 뭐 비용이 싼 외곽 산속에 지을 수 없고 무조건 고객이 오기 편한 도심 한복판이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접근성이 생명이니까요. 게다가 시설도 기계만 덩그러니 놓는 게 아니라 고객의 심리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엄청 화려하고 예쁘게 인테리어를 싹 해야 하고요. 또 점심시간처럼 수요가 확 몰리는 피크 타임에 맞춰서 최대 생산 능력을 확보해둬야 하고요. 맞습니다. 엄청난 비용과 관리가 필요하죠. 반면에 고객이 시스템 안에 거의 존재하지 않거나 아주 잠깐만 머무르는 저접촉 시스템은 어떻게 다를까요? 완전히 정반대죠. 거긴 철저하게 생산 효율성 극대화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편물 분류센터나 배달 전문 식당의 주방을 생각해보면요. 고객이 그 공간에 없으니까 굳이 인테리어에 돈을 쓸 필요도 없고 동선도 오직 작업 속도를 높이는 데만 쫙 집중하면 되고요.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라는 이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시스템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고접촉 서비스는 품질 기준조차 고객의 주관적인 기분에 따라 막 출렁거립니다. 아, 어제는 맛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짜다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반면에 저접촉 서비스는 컨베이어 벨트를 돌리듯이 아주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죠.
그래서 설계자들은 항상 묻습니다. 이 프로세스에서 고객을 과연 어디까지 개입시킬 것인가? 아, 잠깐만요. 그럼 그 논리대로라면 고객이 서비스 시스템 안에 직접 들어와 있는 이 고접촉 상황에서는 엄청난 혼란이 발생한다는 뜻이잖아요. 필연적이죠. 사람마다 요구사항도 다 다르고 막 돌발 상황도 많은데 대체 이 혼란과 품질의 편차를 무슨 수로 통제하죠? 이건 그냥 공장에서 일정한 규격의 스마트폰을 찍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 같습니다만. 이 지점에서 바로 서비스 프로세스 설계라는 진짜 엔지니어링이 시작됩니다. 오, 드디어 엔지니어링이. 설계자들은 그 혼란을 통제하기 위해 서비스가 일어나는 공간과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하고 통제하거든요. 이를 위해 도입된 강력한 도구가 바로 서비스 청사진, 즉 블루프린트와 가시선이라는 개념입니다. 가시선이요? 제가 자료에 나온 레스토랑 예시를 딱 보면서 아하 하고 탄성을 내뱉은 부분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네, 눈에 보이는 선이죠. 제가 식당에 들어가서 자리에 앉고 종업원한테 스테이크 굽기를 미디엄 레어로 주문하는 과정. 여기까지는 고객인 제 눈에 훤히 다 보이는 전면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프론트 오피스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종업원이 주방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요리사에게 오더를 전달하고 요리사가 고기를 굽고 플레이팅을 하는 과정은 제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죠. 이게 바로 가시선 아래에 배후 공간으로 넘어갔다는 뜻이군요. 완벽하게 이해하셨습니다. 고객이 서비스 기업과 접촉하는 그 모든 찰나의 순간들을 우리는 진실의 순간, 즉 MOT라고 부릅니다. MOT요. 모먼트 오브 트루스. 단어가 좀 드라마틱하게 들리는데 왜 하필 진실의 순간이라고 부르는 거죠? 투우 경기에서 투우사가 소의 순탕을 끊는 그 결정적 순간에서 유래했다는 건 알겠는데 서비스에서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제조업과 가장 다른 점 때문입니다. 공장에서는 불량품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그냥 고객한테 가기 전에 자체 검수 라인에서 쫙 걸러내서 폐기 버튼 누르고 버리면 그만이죠. 그렇죠. 하지만 서비스는 다릅니다. 불량을 회수할, 그러니까 리콜할 수 있는 버튼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아, 엎질러진 물이군요. 네, 직원이 실수하는 그 짧은 몇 초의 순간, 고객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그 브랜드에 대한 평가가 끝나버립니다. 그게 바로 피할 수 없는 진실의 순간인 거죠. 이 MOT들이 가시선 위아래를 막 넘나들면서 이어지는 흐름을 도면으로 그려낸 것이 바로 블루프린트입니다. 와, 리콜이 불가능하다는 말이 진짜 확 와닿네요. 그럼 그 블루프린트를 보면 고객 영역, 전면 공간, 배후 공간, 그리고 이면의 관리 프로세스까지 층층이 나뉘어 있잖아요. 이게 단순히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은 게 아니라는 뜻인데 실무에서는 이걸 어떻게 무기로 사용하는 건가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블루프린트가 일종의 지뢰 탐지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지뢰 탐지기요? 네, 흐름도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곳곳에 알파벳 기호들이 막 숨어 있습니다. F는 잠재적 실패 지점, W는 대기 지점, 그리고 D는 결정 지점을 의미하죠. 아, 제가 만약 식당 매니저라면 스테이크가 덜 구워져서 나가는 상황을 미리 F, 즉 실패 지점으로 딱 찍어두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다시 고기를 굽는 동안 고객이 멍하니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W, 대기 지점으로 설정한 다음에 매니저인 제가 이 화난 고객에게 식사비를 안 받을 건지 아니면 디저트를 무료로 줄 건지 결정하는 D, 결정 지점을 이 도면 위에다가 미리 쫙 시뮬레이션 해둔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사고가 터지고 나서 땀 뻘뻘 흘리면 수습하는 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제 시스템이 다운되면 어떻게 백업할지, 직원이 실수를 하면 어떤 보상 매뉴얼을 즉각적으로 가동할지 시스템 안에 대비책을 아주 촘촘하게 심어놓는 겁니다. 와, 소름 돋네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서비스를 시각적으로 완전히 해체해서 통제 가능한 공정으로 바꾸는 마법이죠. 그래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업의 생산 라인을 설계하는 거랑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르길래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걸까요? 자료의 마지막 파트인 서비스 시스템과 제조 공정의 차이점에 그 핵심 해답이 있습니다. 제조업은 말이죠.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결과물이요? 네. 공장에서 노동자를 착취하든 혁신적인 기계를 쓰든 내 손에 들어온 이 스마트폰의 성능만 아주 좋으면 고객은 그만이죠. 아, 과정은 알 바 아니라는 거네요. 하지만 서비스는 다릅니다. 생산 과정 자체가 곧 상품이거든요. 과정 자체가 상품이다. 고급 미용실에서 디자이너가 내 머리를 정성스럽게 잘라주는 그 1시간의 과정 자체가 내가 돈을 지불한 가치입니다.
생산과 소비를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과정과 결과가 완전히 한 몸이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서비스업만의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납니다. 약점이요? 제조업의 기술 혁신은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걸로 법적 보호를 받잖아요. 그렇죠. 삼성이나 애플이 서로 특허 소송도 엄청 하잖아요. 하지만 서비스 활동 그 자체는 저작권이나 특허로 보호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 가만 생각해보니 진짜 그러네요. 만약 A라는 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시원한 웰컴 샴페인을 탁 주면서 직원이 무릎을 꿇고 짐을 받아주는 기가 막힌 서비스 프로세스를 도입했다고 쳐요. 네, 아주 훌륭한 서비스죠. 근데 그걸 본 경쟁사 B 호텔이 다음날 당장 똑같이 따라한다고 해서 산업 스파이로 경찰에 잡혀가진 않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모방의 용이성이죠. 혁신적인 서비스를 엄청 힘들게 개발해봤자 경쟁자가 순식간에 그냥 베껴갑니다. 억울하겠는데요, 진짜. 그래서 기업들은 자사의 서비스 패키지를 단기간에 수시로 진화시키고 변화시켜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카피캣들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거군요. 그럼 이렇게 막 모방의 위협도 있고 예측 불가능한 고객의 요구 속에서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 서비스 시스템을 설계하나요?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 있을 텐데요. 설계 전략은 크게 4가지 접근 방식으로 나뉩니다. 4가지요? 첫째는 생산 라인 접근 방식입니다. 이건 서비스 시스템에서 인간, 즉 직원의 재량을 최대한 통제하고 그걸 기술과 표준화로 완전히 대체하는 겁니다. 아, 어딘지 알 것 같아요.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점이 대표적이죠. 빙고! 정확합니다. 감자튀김을 튀기는 시간이나 온도를 기계가 알아서 통제하게 만들어서 직원이 누가 오든 총무자가 오든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게 하는 거잖아요. 네, 철저하게 인간을 통제해서 오류를 줄이는 방식이죠. 그럼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고객 참여 유도 방식입니다. 이건 발상의 전환인데요. 기업이 해야 할 노동을 고객에게 아주 슬쩍 떠넘기는 겁니다. 아, 대형마트의 무인 계산대, 키오스크나 그 이케아가 가구를 고객이 직접 조립하게 만드는 게 그거군요. 맞습니다. 와, 저는 여태껏 제가 그냥 편하고 싸니까 셀프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이기 위해서 저를 시스템의 일부로 막 끌어들인 거였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기업의 큰 그림에 들어가 계셨던 거죠. 묘하게 분하네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우리가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고객 접촉도 분리 방식입니다. 전체 업무 프로세스를 딱 쪼개서 고객과 대면해야 하는 전면 업무는 접촉도를 높게 유지하고 고객이 굳이 없어도 되는 배후 업무는 철저하게 공장처럼 효율적으로 분리해내는 거죠. 앞서 식당 주방 예시로 들었던 그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고객 응대 접근 방식인데 이건 앞의 방식들과는 반대로 정보기술과 권한을 직원에게 아주 듬뿍 부여하는 겁니다. 권한을 준다. 네, 직원이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에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맞춤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전략입니다. 최고급 호텔의 컨시어지 서비스 같은 곳에서 쓰이죠. 그러니까 기업은 자신들의 서비스가 지향하는 컨셉트나 자본력에 맞춰서 이 4가지 무기 중 가장 적합한 것을 요리조리 조합해서 사용하는 거군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와, 오늘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네요.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내용을 한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서비스업에서 현장 직원이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피라미드 조직의 중요성을 짚어봤습니다. 네, 직원이 곧 서비스니까요. 또한 카노 모델을 통해서 매력적 품질이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당연적 품질로 변한다는 무서운 사실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4가지 패키지로 싹 분해하고 고객 접촉도와 가시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이 혼란을 통제하는지 그 치밀한 블루프린트의 지뢰 탐지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모방하기 너무 쉬운 서비스업의 치명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일매일 아주 치열한 공학적 설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진행자님께서 그 모든 복잡한 개념들을 하나의 흐름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지식은 현실의 삶과 딱 연결될 때 비로소 진짜 힘을 발휘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적인 서비스 경험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질감으로 다가오실 겁니다. 맞아요.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은행, 병원, 혹은 자주 가는 단골 식당, 그 어디를 가든 여러분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시스템의 톱니바퀴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아주 흥미로운 과제이자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 어떤 질문이죠? 여러분, 내일 아침 출근길에 들으실 커피숍이나 오늘 저녁 식사를 위해 방문할 식당에 딱 들어서면요. 속으로 가시선을 한번 쫙 그어보세요. 눈에 보이는 선과 안 보이는 선. 네. 내 눈에 들어오는 저 전면 공간 뒤에서 나에게 완벽한 커피 한 잔을 쥐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을 저 배후 공간의 지원 활동은 과연 어떻게 굴러가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를 반갑게 맞이하는 저 직원이 오늘 가장 긴장하고 있을 잠재적 실패 지점, 그 F포인트는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재밌네요. 그렇죠. 그 숨겨진 뼈대들을 찾아내는 순간 여러분에게 지루하고 평범했던 일상의 공간들이 완전히 새로운 규칙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서비스 실험실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그럼 다음번에도 여러분의 세상을 확 뒤집어 놓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